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꽃도 벚꽃하고 개나리하고 다른 시기에 피었던 것 같은데, 개나리는 한 3월 정도 말 정도 피고 벚꽃은 한 4월 말이나 4월 중순 넘어서 피는 것 같은데, 이제 막 같이 펴가지고 그냥 이쁘긴 한데, 날씨가 진짜 따뜻해지나 보다 한 주 정도 빠르게 핀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이제 놀러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쓰기 발달 단계 볼까요, 선생님들? 쓰기 발달 단계를 볼게요. 일단은 쓰기 발달 단계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선생님들 보세요. 쓰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개념들이 그 안에 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보세요. 글자 형태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요. 글자 형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맨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 혹은 끼적거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끼적거리기. 그리는 것도 하나의 글자라고 봐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글자의 글자의 기능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의미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냥 의미 전달. 예전에 제가 이렇게 콘센트 같은 거 이렇게 외국 가면은 다른 콘센트를 꽂아야 되잖아요. 한국 거로 보고 다른 형태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뭐 2개짜리도 하고, 동남아시아가 뭐 3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는 거를 좀 이렇게 호텔에서 좀 빌리고 싶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번개 표시를 이렇게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콘센트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번개 표시하고 전기다 이렇게 번개 표시하고 해서 의미를 전달했죠. 그랬더니 이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기로 해서 의미를 전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또 그리기로 해서 저는 얘가 이뻐요. 강아지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 강아지 그림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 강아지야 이렇게 해서 그죠? 그다음에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케이크야 이렇게 케이크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으로서도 의미가 전달됐다. 그리기. 그다음에 끼적거리기는 아직은 원래는 기억 니은 이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뭔가 조절이 필요한데, 이거 나오기 전에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도 했다가 뭐 이렇게도 했다가 뭐 이렇게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계속 긋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쓰기라고 봐요. 일단 초기 쓰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형태는 맨 처음에는 그리기나 끼적거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기 끼적거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약간의 글자 모양이 나타나죠. 글자 모양이 나타나는데, 글자 모양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기역, 니은 비스무리하게 이제 나타나죠. 기역, 니은 비글 쓸 때는 어떤 때 말도 반대로도 이렇게 해서 글자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낮자가 나타나는 선생님들, 낮자 형태가 나타나고, 점차 이제 낱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낱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낱말은 뭐 가방 뭐 이런 거죠. 가방. 낮자의 형태는 기억, 니은 디귿도 나타나고, 혹은 가 이렇게 쓰거나, 볼 때는 어떤 아이들 이렇게 바꿔갖고 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거꾸로 오른쪽 왼쪽에 바꿔갖고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글자 모양이 나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글자 쓰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방해서 따라쓰기예요. 따라쓰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뭔가 표준적인 글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꿀까베기라던가 본죽 어떤 종이가 있어야 본죽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이거를 가져다가 따라쓰겠다. 근데 언제든지 그 많은 말을 다 따라쓰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써보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써보려고 하면서 이상한 글자가 막 나타나요. 본죽 쓰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글자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창안적 글자 쓰기라는 걸 쓸 거예요. 창안적 글자 쓰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다가 막 잘 못 쓰다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표준적 글자를 쓰게 된다. 표준적 글자 형태, 표준적인 올바른 거죠. 글자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자 형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을 인식하느냐. 글자는 사실은 상징이죠. 그림도 상징이고, 개를 상징하고, 케이크 상징하고, 이거는 콘센트 같은 거 상징했잖아요. 상징 인식인데요. 처음에는 상징을 인식하지 못해요. 상징 인식을 못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징 인식을 못하는 단계는 어떤 그림이라던가 글자라던가라는 것들이 임의적으로 나타나요. 임의적 글자나 그림이 나타나요. 임의적 글자나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를 들어 개는 항상 맨날 개 이렇게 쓰잖아요. 상징 인식을 못하는 아이들은 개를 쓸 때 어떨 때는 이렇게 놓고 개, 어떨 때는 이렇게 놓고 개, 어떨 때는 이렇게 놓고 개 맨날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호의 상징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글자나 그림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상징 인식을 못하고 재밌어갖고 그리거나 재밌어서 끼적거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차 상징 인식을 하게 돼요. 상징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징 인식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림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림 이외의 기호는 이런 거를 기호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시오, 위로 가시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다 기호잖아요. 선생님들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글자에 그림을 부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삼각형 공부하셨는데요. 위에는 이야기고 밑에 문장이잖아요. 문장. 너무 조그맣게 썼나요? 아시죠? 여기서 낮자, 낱말. 그 다음에 낮자는 음절,
음소 이렇게 공부하셨죠 선생님들. 글자를 쓸 때 아이들이 글자를 쓸 때는 여기서부터 씁니다. 위에서부터 써요 선생님들. 낱말 먼저 썼다가 음절 먼저 썼다가 그 다음에 음소로 상징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 상징 인식 순서는 처음에는 당연히 낱말부터, 왜냐하면 표의 체계가 먼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 음절, 그 다음에 이제 음소의 순서대로 상징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됐어요. 상징 인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징을 인식하면서 이제 표준적인 상징 인식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글자가 항상 같은 상징을 나타낸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요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개는 항상 개예요. 고양이는 항상 이렇게 쓰지 다르게는 쓰지 않아요. 아까는 임의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임의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의 글자는 항상 같은 상징을 나타낸다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레벨에서는 보세요. 표준성을 인식하는가. 표준성 인식, 원래 요 아래에 써야 되는데 자리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선생님들. 표준성을 인식한다. 표준성을 인식한다는 거는 이것도 처음에는 이거는 약간 우리가 평적 척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성 인식에서 이게 100%면 얘는 0%. 표준성 인식이라는 거는 글자를 쓸 때 우리가 어른들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글자를 잘 쓰느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막 쓰느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희적거리 같은 걸 할 때는 표준성 인식 0이죠. 그래서 이거 글자예요. 표준성 인식 전혀 모르는 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 근데 이제 내가 개, 고양이 이렇게 되면 표준성 인식을 제가 잘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표준성 인식 0%였다가 요좀 되는 거는 자모음 인식을 인식한다. 두 번째는 따라쓰기, 따라써요, 쓰기. 아까 이거 모방이었네요. 모방. 따라쓰기 모방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방이 나타나다가, 근데 모든 거를 다 따라 쓸 수는 없어요. 답답해하고 자기도 막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도 써요. 발음 나는 대로도 썼다가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좀 글자가 표준적이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좀 다르게 써지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에서는 맑은 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맑은 물 뭐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쓰다가 그다음에 표준성을 인식하게 되면 개, 고양이 해서 표준적인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뭐 완전히 완벽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요 단계 정도 얘기를 하는구나. 어떤 경우는 글자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쓰기 발달 단계가 그리기 끼적거리부터 시작해서 글자 모양이 살짝 나타나면서 따라 쓰면 똑같이 표준적으로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창안적 글자 쓰기를 쓰다가 점차 표준적 글자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징 인식, 글자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에서 처음에는 상징 인식 전혀 못하다가 상징 인식을 점차 하는데, 상징 인식 못할 때는 임의적으로 항상 뭐 개를 얘기한다 할 때 다른 글자를 쓰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상징 인식 할 때는 그림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넣고 기호의 상징적 의미, 글자의 상징적 의미를 넣는데 쓸 때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는 낱말을 먼저 이해했다가 음절 썼다가 음소를 인식해서 쓰게 된다. 그다음 되셨어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글자는 항상 같은 상징을 나타낸다. 한 글자는 항상 같은 상징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랬어요? 표준성 인식에서는 표준성을 인식하게 되면 글자를 올바르게 쓰고요. 표준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따라 쓰거나 발음 나는 대로 써도 아이들이 기분 좋아한다는 거예요. 표준성 인식 못하니까. 근데 표준성을 인식하게 되면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안 되나 보다 해서 이제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단계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부터 볼게요, 선생님들. 189페이지 오세요, 선생님들. 189페이지에서 2번에 클레이의 유아들의 쓰기 학습 원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클레이는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1번 보세요. 반복의 원리. 글자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동그라미나 선 모양이 반복적. 동그라미나 선 모양이 반복적. 일단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레이의 유아들의 쓰기 학습의 원리는 시험에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기출이 이미 됐습니다. 하지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 보기 전에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4번으로 좀 내려오실까요? 철츠비의 발달적 경향을 보여주는 유아의 쓰기 행동 이렇게 하고, 철츠비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중요하게 보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리기, 2번에 끼적거리기가 그 다음에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끼적거리기에서는 수직선을 산출하다가 수평선을 산출하게 된다. 세 번째는 글자 비슷한 모양으로 선 긋기, 잘 알고 있는 연결된 글자 쓰기, 5번 창안적 글자 쓰기, 6번 표준적 글자 쓰기. 그러면은 보세요. 표준적 글자 쓰기 전에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항상 창안적 글자 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준적이지 않다라는 소리가 창안적 글자 쓰기예요. 틀리게 글자 쓰기죠 원래는. 근데 아이들한테 틀리게 글자 쓰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길을 꺾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창안적 글자 쓰기, 아이들이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낸 글자, 창안적 글자 쓰기.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단계에서는 그리기 단계에서는 아직 글자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글자 형태 나타나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의미를 좀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글자의 형태는 3번에서 나타나죠. 글자 비슷한 모양으로 선긋기가 나타나면서 글자의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글자 쓰려면 이렇게 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어 쓰려면 이렇게만 해서는 글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글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에서는 글자 비슷한 모양으로 선긋기가 나타나고, 2번에 있는 끼적거리는 3번의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 비슷한 모양으로 선글을 내면 통제를 해가지고 꺾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꺾지도 못하고 대충 막 그리는 거, 이게 끼적거리기다라는 거죠. 대신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끼적거리기도 쓰기 발달 단계의 하나의 발달 단계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끼적거리기도 쓰기는 쓰기인 거예요. 쓰기는 쓰기예요. 아이 수준에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기도 쓰는 거고. 끼적거리기도 쓰는 거다. 그다음에 끼적거리기 나타나다 점차 이제 손을 통제하게 되면서 글자 비슷한 모양으로 선을 긋게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잘 알고 있는 연결된 글자를 쓰는 거는 이걸 뭐 따라 쓸 수도 있고 모방해서, 그래서 꿀과배기라고 써져 있는 과자 봉지를 보고 따라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자기 이름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연결된 글자를 쓰다가, 그다음에 5번에서는 모든 거를 다 따라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쓰는 거죠. 자기가 멋대로 글자 써요. 이거를 창안적 글자 쓰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표준적 글자 쓰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받아쓰기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냥 받아쓰기 하면은 글자를 좀 알아도 정확하게는 못 써요. 한두 개 틀려가고 혼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글자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은 받아쓰기 할 때는 아무래도 발음 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쓰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틀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준적 글자 쓰기까지는 사실은 갈 길이 되게 멀죠. 2, 3학년 때까지 막 틀리잖아요. 선생님 받아쓰기 하면 틀렸던 거, 저는 그랬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많이 틀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준적 글자 쓰기로 관련되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철치비를 좀 중요하게 좀 알아주세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클레이를 좀 볼게요. 클레이는 일단은 반복의 원리, 글자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동그라미나 선 모양이 반복적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반복의 원리가 셜츠비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한 그리기하고 끼적거리기 정도 되겠죠. 그리기, 끼적거리기 정도가 반복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생성의 원리 볼까요? 생성의 원리는 알고 있는 글자나 쓸 수 있는 몇 개의 낮자리를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반복적으로 쓴다. 글자가 생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글자가 생성되었다. 이거니까 여기서는 셜츠비의 3번하고 4번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알고 있는 글자나 쓸 수 있는 몇 개의 낮자들을 내 이름도 쓸 수도 있고 몇 개의 낮자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해서 마치 단어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반복의 원리하고 선생님들 생성의 원리는 이거예요. 글자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플레이가 글자 형태,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글자 형태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3번에서는 기호 개념의 원리라고 나오거든요. 기호 개념의 원리는 이거예요, 선생님들. 상징을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징 인식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디자인, 기호의 차이를 인식하고 종이 위에 아이디어나 정보들을 나타내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저처럼 말 몰라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나타내려고 애를 쓰죠.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하면서 케이크 선물 줄 거야. 그러면 케이크도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정확하진 않지만 글자 모양을 그리고 구두로 설명을 붙이기도 한다. 소리는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글자처럼 의미를 전달하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전달. 그러니까 기호 개념의 원리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림이든 디자인이든 기호든 하여튼 의미를, 상징을 인식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융통성의 원리에서는 얘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창안적 글자 쓰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거는 표준적으로는 쓰지 않은데 융통적으로 쓴다는 소리죠. 글자를 융통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글자의 기본 모양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요. 틀린 거죠. 한마디로 이상하게 쓴 거예요. 이상한 글자 이러면 안 되니까 멋있게 창안적 글자 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과 말소리의 관계를 지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때부터 창안적 글자 쓰기가 나타난다. 얘네들 뭐 생성의 원리랑 융통성의 원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하지만 중간중간에 것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5번에서는 줄 맞추기와 촉배열의 원리. 글을 쓸 때 줄을 맞추려고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죠.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세로로 쓸 때는 세로로, 예전에 우리나라도 세로 썼잖아요. 할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손다 붙게, 그죠? 이렇게 해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규칙이에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다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줄을 다 쓰면 다시 내려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띄어쓰기 원리,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는 것을 안다. 되셨어요? 순서 이제 외우세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다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엔 다 신문 같은 거 다 이렇게 거의 나와져 있죠. 가로로. 근데 저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신문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신문에 다 한자가 거의 다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그 한자 모르는 사람은 신문 읽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겨레 신문이라고 지금도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아마 우리 그 88 올림픽 그 앞뒤로 아마 나갔을 거예요. 한겨레 신문에서 최초로 가로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자를 쓰지 않았거든요. 한자는 이제 한글 쓰고 가로하고 한자 쓰고 그랬는데, 그 외의 신문들은 다 한자가 막 기록돼 있어가지고 한자 모르는 사람은 신문도 못 읽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토론도 막 했거든요. 그 토론을 다 해요. 그래서 뭐 신문에 한자가 없는 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우리나라는 한자로 봤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의미가 더 파악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를 써야 된다 했는데, 사실 그게 다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한자를 쓰지 않고 해도 뭐 의미 전달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교육을 좀 못 받았던 사람들은 신문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뭐 장치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줄로 가로로 하고 다 한글로 다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옳았다라는 게 지금 옳지 않았던 거로 판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 중에 반 이상은 신문을 잘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나면은 그거 아니었다, 그때 참 우리 어렸을 때 살았네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찾아내가지고 우리 교사라면 그걸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 그렇게 선제적인 노력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우리 시험을 봐야 되니까 2번 외우시고 4번 외우시고 일단 외워주세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3을 한번 볼까요? 램의 쓰기 발달 단계라고 했는데요. 램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문자적 쓰기, 문자적 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자적 쓰기를 어디서부터 문자적 쓰기로 얘기했나만 보면 되잖아요. 시작은 아니까 그죠? 그래서 유사 글자 및 글자 쓰기. 유사 글자라는 게 창안적 글자 쓰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안적 글자 쓰기 혹은 비슷한 글자. 글자는 아닌데 글자하고 비슷하게 쓰면은 다 문자적 쓰기라고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네요, 선생님들. 부분적으로 관례적 문자 쓰기. 관례적 문자가 표준적 글자가 되는 건데요. 표준적 글자도 100% 표준적 글자 못 쓸 거 아니에요, 선생님. 처음에 10% 표준적, 20% 표준적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100% 표준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관례적 쓰기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외울 것도 없죠. 너무나 당연하죠. 아이들이 당연히 유사 글자 쓰다가 약간 부분적으로 관례 글자 쓰다가 관례 글자의 그 비율이 많아지다가 전체적으로 관례적 쓰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뭐 이렇게 저번에 신문 같은 거 보니까 거기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실망할 때 2위가 문자에 오타가 날 때는 걸 보니까 그죠? 철자를 잘못 쓸 때 하니까 철자를 잘못 쓰면 되게 무식해 보여요. 그죠? 사람이 좀 약간 정상적이 작아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던가 아니면은 뭐 잘못 써가지고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항상 그 글자 쓸 때 항상 틀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례적 쓰기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수준 같은 거를 내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을 보세요. 전 문자적 쓰기는 이제 유사 글자 나오기 전이네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무질서한 끼적거리기, 조절된 끼적거리기, 끼적거리기의 명명하기. 이거 나중에 이제 미술에서 같이 비슷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무질서한 끼적거리기는 그죠?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림 그려보세요. 끼적거리기 해봐라.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절됐다는 거는 내가 조절하려면 갖다가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거 다 조절해서 쓰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시키는 거 못해요, 선생님들. 아마존 사람들한테 시키면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끼적거린 거에 명명하기 이렇게 놓고서 고양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고양이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사자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걔네들이 나온다. 이 순서도 잠깐 보시고 나중에 미술하면서 좀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램은 일단 전 문자적 쓰기, 문자적 쓰기. 문자적 쓰기는 유사 글자 및 글자 쓰기인데 제가 아까 창안적 글자 쓰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창안적 글자 쓰기보다 좀 더 못 쓰는 것도 그 문자적 쓰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끼적거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단은 유사 글자니까 그때서부터 문자적 쓰기라고 이야기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오실까요? 거기에서 맨 밑에 5번을 볼게요. 맥기와 리치겔스의 쓰기 발달 과정. 1번 보시면 문식성 발달의 시작. 3세까지 끼적거리고 이름 붙이기 등을 하며 그림이 사물과 비슷한 상징이며 그림을 통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음을 배운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옆에다 쓰세요. 그림으로 의미를 전달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림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커피 먹고 싶어요. 커피 그리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어디에요? 뭐 이렇게 하면 가르쳐 줄 거예요. 저희 가서 커피 사드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자, 2번을 보세요. 초보적 쓰기. 노릿이 자신이 개발한 문자 선 동그라미를 쓴다. 니은 자신의 이름, 가족의 이름을 쓰며 자신의 이름하고 가족의 이름은 일단은 흥미나 관심이 있죠. 자기 이름 쓰는 게 가장 관심이 있잖아요. 내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것이냐, 엄마 이름은 어떻게 쓰냐, 아빠 이름은 어떻게 쓰냐, 흥미와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주 음성으로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죠? 자주 내 이름은 자주 음성으로 들어본다라는 거죠. 쓰면서 여러 가지 자모음 철자의 이름과 형태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엉뚱한 거 쓰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서부터 쓰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이 있으니까 자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자모음을 조금씩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글자를 구성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김하고 힘의 네모가 같은 것인지도 묻고. 그다음 3번을 보세요. 실험적 쓰기. 성인의 쓰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는 쓸 줄 몰라요 라는 말도 하고. 니은 보세요. 단어를 발명해서 밑줄 창안적 글자. 표준적 글자 쓰기 직전에 나타나는 게 창안적 글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6번을 보세요. 후퍼와 카이거의 쓰기 발달 단계에서도 후퍼와 카이거는 아까 읽기 발달 단계도 나왔거든요. 읽기 발달 단계도 있어요. 1번 발생적 문식성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번 해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끼적거리기, 글자 비슷한 모양을 나열하기. 이거 뭐 보고 좀 쓰는 거죠. 뭔가 과자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기억하고 비슷한 글자를 써놓다던가 이응하고 비슷한 글자를 써놓는다던가 라는 거예요. 2번을 보세요. 초기 문식성이 유치원 입학서부터 초등 1학년 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읽고 쓸 줄 아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자기 이름 정도. 그다음에 자주 쓰는 말 사과, 뭐 개, 강아지 이런 말 좀 쓸 줄 알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써놓은 글을 되풀이하면서 읽고 디귿 보세요. 앞단계와 마찬가지로 글자를 역방향을 바꾸어서 쓴다는 거죠. 디귿자라던가 바자를 아를 왼쪽에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문식성이라는 것은 일단 읽고 쓸 줄 아는 단어들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디귿처럼 표준적으로 쓰지 못하는 단계. 표준이 100% 표준은 아닌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독자적 문식성이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혼자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적인 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점을 사용하거나 표준적 쓰기에 가까운 쓰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보실까요? 비고츠키의 쓰기 발달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1단계 상징, 2단계 상징, 그다음에 직접적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상징이라고 할 때는 비고츠키의 쓰기 발달 과정은 여기 상징 인식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이들이 보세요. 1단계 상징, 2단계 상징에서는 1단계 상징을 할 때는 보세요. 글적거리기가 끼적거리기예요, 선생님들. 끼적거리기라고 쓰시면 돼요. 끼적거리기와 그리기, 물체를 상징하고는 있으나 이쪽에 보세요. 그 의미가 계속 변화, 임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모같이 비슷하게 그려놓고 개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빵이라고 했다가 내일은 또
접시라고 했다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의미가 계속 변화되는 매우 상징적이며 임의적인 단계를 의미한다. 2단계 상징, 음성 언어를 쓰기라는 상징으로 관습해가는 과정이며 아직 음성 언어에 의존하는 단계다. 즉 상징은 음성 언어가 기호화되어 나타나며, 그다음에 주랄까 음성 언어가 기호화되어 나타나며 유아의 구두 설명이 있을 때 비로소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맨 처음에 2단계 상징에서는 음성 언어를 글자로 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음성 언어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겠죠. 근데 어떤 거는 또 아 이러면 강아지 이런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거는 또 잘못돼 틀려요. 왜냐면은 우리의 글자는 음성 언어를 그대로 글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따로 있잖아요. 음성 언어 그대로 쓰면 이상하게 떨어지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음성 언어를 그다음에 상징으로 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관습적인 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쪽에 보면 고한적 철자. 고한적 철자가 다른 말로 창안적 글자 쓰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 창안적 글자 쓰기, 창안적 글자 쓰기를 해놓으면은 어떨 때는 교사가 눈치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무슨 글자 써놨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너 뭐라고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가 사자라고 쓴 거예요.라고 하면 교사가 그래 사자구나 가야 돼요. 아니면은 사자 이렇게 예쁘게 써줘야 돼요. 사자 이렇게 예쁘게 써준다. 그래서 내가 쓴 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 상징, 관습적 쓰기 이제 표준적으로 쓰는 거죠. 더 이상 유아의 구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는 표준적 쓰기니까 교사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본다. 쓰기가 개념, 동작, 관계 등을 직접 소상하는 문자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선생님들 우리 음성 언어를 우리가 아무리 그죠? 표음 문자라고는 하지만 표음 문자는 음성을 표기하는 문자잖아요. 네, 한국어는 표음 문자다라고는 하지만 100% 표음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맞춤법이 좀 따로 있잖아요. 발음하고 맞춤법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낯을 가린다 할 때 낯자 하고 낯거 하고 아이를 낳다 할 때 낯하고 지위가 낮다 할 때 낯하고 이런 것들 다 원래 발음은 낯이거든요. 똑같잖아요. 그죠? 발음은 이건데 이거에 따라서 이거 그다음에 오른쪽이 낫냐 왼쪽이 낫냐 할 때 낫냐 낫 놓고 기억자로 못하죠. 낫 이렇게 쓰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발음하고 그다음에 글자 표기는 달라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표현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댓글 이렇게 보면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거 반대로 써요. 그죠? 남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낫냐 이러면 낫냐 이렇게 써고 그죠? 어이가 없다도 막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뭐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적하는데도 다 맨날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2단계 상징은 발음 나는 대로도 쓰고 내 마음대로도 쓰고 직접적 상징이라는 거는 내 표준적 쓰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구별해서 잘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마지막 보실까요? 191페이지 볼게요. 축해단치의 쓰기 발달 단계인데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쓰기 발달 단계는 클레이가 한 번 나왔어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셜츠비가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슈케단치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칭을 또 외우셔야 돼요. 슈케단치의 쓰기 발달 단계는 첫 번째는 물리적 관계 전략, 두 번째 뭐예요? 시각적 디자인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 관계 전략은 글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마킹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글자 쓰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자국을 남긴다. 약간 끼적거리기 수준이에요. 사실 글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알아서 자국을 하나 남기는데 자국의 수와 외형을 물체 또는 사람의 특성과 연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우리 아까는 우리 맨 첫 시간에는 기차하고 세발자전거, 자전거가 실제 물체하고는 전혀 다르다. 물체 기차는 훨씬 길고 그다음에 세발자전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세발자전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세발자전거 잡고 기차는 훨씬 큰데도 얘는 이렇게 2글자고 얘는 5글자가 되는 거니까 실제 물체하고 그다음에 글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공부하셨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맨 처음에 수준의 아이들은 기차는 막 기차 길게 쓰고 세발자전거 이렇게 3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발자전거 이렇게 표시했어? 그러면 세발자전거니까요. 3개가 있으니까요. 얘는 작고요. 기차는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물체 외형하고 글자 형태, 그 자국 형태를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리적 관계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세요. 유아가 자신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마킹을 3개 긋고 아빠 이름은 3개 이상의 자국을 커요. 그래서 왜 아빠 이름을 이렇게 썼어? 라고 하니까 아빠는 나보다 크잖아. 크니까 글자도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것은 물리적 관계 전략이다. 2번을 보세요. 시각적 디자인 전략. 시각적 디자인 전략은 단어의 위치적 특성을 받아들여서 글자는 참조물은 실제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 실제 물체와 외형적으로 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관계 전략을 극복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리적 관계 전략을 극복했다. 흔히 자신의 이름 쓰기를 시도하며 자신의 이름 쓰기 시도에 밑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이름을 베껴써요. 베껴쓰기 밑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해진 자음, 모음, 글자로 여러 단어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표의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표의적으로. 그거를 시각적 디자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 그림을 그리면 개를 의미 전달하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은 이렇게 쓰면 내 이름을 전달할 수 있나 보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자음 모음 같은 거를 나눠갖고 글자를 여러 가지로 쓰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쁘게 글자를 그릴 수는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음 3번을 보세요. 음절적 전략. 유아는 구어와 부어는 말하는 구어예요. 선생님들. 쓰여진 글자, 즉 음성 언어와 그다음에 문자 언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관계가 있죠.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로 바꿀 수 있고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걸 좀 눈치채요. 그래서 옆에다가 말과 글의 관계를 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말과 글의 관계를 안다. 일단 아이들이 글자에 대한 글자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말과 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음성하고 글자는 관련이 있구나. 말은 글로 바꿀 수가 있고 글은 말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구어를 음절로 나누어 각 음절을 자국 하나로 기호화한다. 특히 이제 한국 아이들이 이거 많이 하겠죠. 한 글자가 한 음절이니까 음절 세 발자 정도는 다섯 글자니까 마킹을 음절 형태를 5개를 쓸 것이고 기차는 2글자를 쓰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음절적 전략이에요. 각 음절을 자국 하나로 기호화한다. 같은 글자가 다른 단어에도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음절적 전략을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각 음절을 자국 하나로 기호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자음 모음을 이해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자국을 음절 숫자에 따라서 자국을 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음절짜리 글자는 자국을 3개로 표현하고 5음절짜리 글자는 5개의 자국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글자가 나타난다는 건 아니죠. 그걸 음절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4번을 보세요. 시각적 규칙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단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음과 모음을 연결하여 단어를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니까 어떤 음성하고 결합하려는 느낌도 사실은 없고요. 의미를 표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음과 모음을 대충 연결해서 글자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각적 규칙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적 규칙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189페이지 있잖아요. 선생님들 189페이지에서 생성의 원리랑 비슷해요. 클레이의 생성의 원리. 알고 있는 글자나 쓸 수 있는 몇 개의 날짜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반복적으로 쓰는데 그냥 이럴 때 글자를 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를 좀 글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붙여놓고 쏜다던가 아래 위로 붙인다던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시각적 규칙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보세요. 권위에 기초한 전략. 권위에 기초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성인한테 좀 물어본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썼더니만 다 틀리네라는 거를 이제 아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시각적 규칙 전략 알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자음과 모음, 미술해볼까요? 자음과 모음을 연결하여 만든 대부분의 단어가 실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에서는 이렇게 쓰면 글자가 되겠지? 라고 해서 그냥 막 글자처럼 쓰는 거를 재미삼아 썼는데 그렇게 쓴 게 다 글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유아는 성인에게 철자를 물어가면서 밑줄에 이렇게 다 붙여야 되겠냐? 유아는 성인에게 철자를 물어가면서 주변의 인쇄물이나 익숙한 책에 잘 아는 단어를 베껴 쓰게 돼요. 베껴 쓰면은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죠. 선생님들 똑같이 따라 쓰게 되니까. 하지만 글자를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쓸 수 없고요. 성인한테 물어보면서 똑같이 쓰거나 올바르게 쓰거나 혹은 베껴서 올바르게 쓰거나 이게 권위에 기초한 전략이다. 6번을 보세요. 초기 의문적 전략. 초기 의문적 전략은 이제 자기의 음소를 자소에 대응하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즉 발음 나는 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각 글자를 각 글자 소리를 내어가며 철자를 생성 각 글자 소리를 내어가며 철자를 생성하니까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려고 해요. 그 결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명적 철자라는 걸 썼습니다. 틀린 글자. 그러니까 표준적 글자 전에 나타나는 것이 창의적 글자다, 발명적 철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후기 의문적 전략은 유아가 소리에 기초한 철자법, 즉 초기 의문적 전략에서 단어를 쓴 것이 실제 단어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죠. 선생님들. 그리해서 다시 주변 사람들한테 철자를 물어요. 철자를 물어요. 일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략은 이 4세 유아들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 의문적 전략은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써요. 유아가 자기가 발음 나는 대로 적당하게 한번 써요. 그 다음에 맞나 틀린가 해서 교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올바르게 써주세요. 이게 후기 의문적 전략. 후기 의문적 전략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고 그냥 하나도 안 창피한 거죠. 선생님들 그리고 그냥 갖다 붙여놓거나 친구한테 편지 보내거나 할 때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 후기 의문적 전략은 발음 나는 대로 썼다가 표준성을 인식하고서 교사한테 물어보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는 권위에 기초한 전략은 뭐예요, 선생님들? 내가 쓰는 게 올바른 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 베껴 쓰거나 물어서 올바르게 쓰려고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은 3번서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음절적 전략, 말과 글의 관계를 아는 거. 그러면서 글자를 좀 그림처럼 재미있게 쓰는 시각적 규칙 전략. 그 다음에 글자를 좀 올바르게 쓰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면서 쓰거나 베끼는 권위에 기초한 전략. 근데 맨날 물어보거나 맨날 보고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일단 쓰면 대략 맞을 때가 많으니까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써보는 게 초기 의문적 전략. 그 다음에 그렇게 썼더니 틀리는 게 많다는 걸 깨닫고서 나중에 이제 성인한테 물어봐.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뭐라고요? 얘는 후기 의문적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를 외우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외울 게 많지만 반복해서 외우시면은 또 쉽거든요. 또 한 번 외워두면 잊어버리기 힘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보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는 지금 좀 끝났는데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좀 더 볼 거예요. 188페이지 오세요. 쓰기 발달에서 1번 발생적 문식성 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들. 나중에 또 한번 보실 텐데 보세요. 일단은 발생적 문식성 관점이라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그 전에 약간 전제가 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우리 아까 이제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게 있었어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하고 쓰기가 있거든요. 뒤에서 한 번 더도 나와요. 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생적 문식성 관점이 나오기 전이라고 할게요. 발생적 문식성 관점이 나오기 전을 읽기 준비도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도 관점. 그다음에 반대는 발생적 문식성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차이점은 딱 두 개예요. 선생님들. 읽기 준비도 관점은 이전의 사람들은 혹은 지금도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읽기 쓰기는 듣기 말하기가 어느 정도 되고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읽기 쓰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듣기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지만 읽기 쓰기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고 얘는 형식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읽기 쓰기 읽기 준비도 관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는 음성 언어가 먼저 발달하고 언어 발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문자 언어가 발달한다. 문자 언어가 발달한다. 이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읽기 준비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읽기 준비도가 갖춰져야 그 다음에 문자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읽기 쓰기는 읽기하고 쓰기는 형식적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다.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예요. 이런 관점인데 그러면 근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를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듣기 말하기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지만 읽기 쓰기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왜 읽기 쓰기 듣기하고 말하기, 이 음성 언어인 듣기하고 말하기를 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자주 듣고 자주 말하게 했기 때문에 말하게 하는 환경이 있었죠.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듣기하고 말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애기 때부터 깐난둥이 때서부터 듣고 말하고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주 하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했고 실제적으로 읽기 쓰기를 좀 먼저 어린아이들이 읽기 쓰기를 잘하는 집안에 잘 가보면은 읽기 쓰기도 자주 읽고 자주 쓰게 하면 형식적 교육 필요 없어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만 자연스럽고 읽기 쓰기만 형식적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듣기 말하기든 읽기 쓰기든 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발생적 물리적 관점은 2번만 할게요. 선생님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자연스럽게 즉 비형식적 교육만으로도 발달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어떤 건지 아시죠? 다시 보세요. 읽기 준비도 관점은 읽기 쓰기는 100% 형식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이에요. 듣기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읽기 쓰기는 어려우니까 얘는 형식적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발생적 문식성 관점은 아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자연스럽게 비형식적 교육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신에 비형식적 교육으로 발달시키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주 듣고 자주 말하고 자주 읽고 자주 쓰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어릴 때서부터 읽는 환경, 어릴 때부터 쓰는 환경. 읽기 우리 발달 단계를 보면은 막 그림 보고서 막 그림에 맞춰서 가지고 막 거짓말로 막 읽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것도 다 읽기로 보는 거죠. 그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똑똑한 아이들도 그림 보면서 막 읽는 척도 하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거를 다 읽기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지금 표준적인 읽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읽기 활동을 하기도 하고 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막 삐적거리는 거 이것도 다 쓰기를 보는 거거든요. 말 이렇게 놓고서 이걸 막 존중해 줘야 돼요. 이거 뭐라고 쓴 거니? 존중해줘. 사자라고 쓴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와요. 어떤 아이가 막 이렇게 해놨어요. 뭘 그린 거니? 교사가 물어봐요. 뭘 그린 거니? 아이가 막 까칠하게 그린 게 아니고 쓴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림이 아니라 쓴 거다. 그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거하고 쓰는 거를 구별한다라고 하니까 아주 초기에 쓰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이렇게 쓰기도 아주 초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그러니까 비형식적 교육으로 발달한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은데요. 1번에서는 당연히 그러므로 초기부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읽기 준비도 관점에서부터 발생적 문식성 관점으로 넘어왔어요. 지금은 발생적 문식성 관점입니다. 당연히. 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발생적 문식성이라는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식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읽기 준비도는 준비도가 필요하다. 어떤 준비도? 음성 언어도 발달하고 모두 해야 되니까 아주 어릴 때는 읽기 쓰기를 못하고 조금 나이가 들어야 문자 언어를 공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고요. 발생적 문식성 관점은 아니야. 아기 때서부터 듣기 말하기 쓰기를 한꺼번에 다 배울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기 준비도 관점에서는 읽기 쓰기는 무조건 배워야 돼. 학습지건 뭐든 하여튼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라는 것이고 발생적 문식성은 안 배워도 자주 하게 하면은 읽기 쓰기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삐적거리기서부터 시작해서 걔네들도 다 읽기 쓰기로 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잘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188페이지
페이지 1번, 2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 쓰기의 핵심은 의미를 생성하고 조직하여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쓰기는 사실은 표준적으로 쓰면 참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의미를 전달한다. 이 종이에다가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전달할 수 있으면 저는 저기 아프리카 가서도 빵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여주면 빵 하나 주겠죠,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거는 쓰기의 핵심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의미 전달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아 선생님들은 유아의 쓰기는 비록 관례적이고 표준적인 쓰기가 아니고 불완전한 표기적 쓰기도 하고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창안적 글자 쓰기지만 하지만 의미를 표상하여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쓰기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림 그리기나 휘적거리기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그 이유를 써라. 그러니까 그 밑에 조금 힌트가 좀 있었거든요. 찾아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나 휘적거리기도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이들이 뭐 휘적거리기 수준이다 그림 수준이다 글자를 잘 쓰는 수준이다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그 휘적거리기든 그림이든 뭐 기호를 쓰든 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번을 보세요. 유아들은 말을 배울 때처럼 쓰기를 배울 때 철자의 정확성보다는 전달할 의미에 집중하는데 전달할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철자적 정확성은 언젠가는 돼요. 한국 사람이 글자 대부분 거의 다 쓰잖아요. 근데 굳이 유치원 때부터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자의 정확성을 너무 따지시지 마시고요.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느냐에 의미를 두고서 교육을 해야 돼요. 5번 보세요.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낙서나 그리기, 유사글자 쓰기, 창의적인 글자 쓰기 행동을 쓰기의 원형. 쓰기의 원형이라는 거는 쓰기의 뿌리라고 할까요? 선생님들? 이제 앞으로 쓰기가 나타날 준비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인정과 격려는 인정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기나 낙서하기나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게 뭐야? 이게 글씨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렸니?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 쓴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다시 써줄까? 라고 해서 옆에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인정과 격려는 쓰기 발달의 중요한 필수적 과정이다. 인정과 격려해줘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 아이들이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자주 쓰고 자주 읽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아의 쓰기 발달 해보세요. 사물을 그리기. 그 다음에 발음 나는 대로 쓰려고 하죠. 말을 그리기.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표준성을 인식해서 글로 쓰기로 발달한다. 사물 그리기, 말을 그리기, 글로 쓰기. 말을 그리기서부터 말과 글의 관계를 알려고 하는 거죠. 말과 글의 관계를 알려고 해요. 7번을 보세요. 그리기는 구어를 문어로 전환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며 문어로서의 그림 도식은 3세 이후에 문자 형태 또는 구어 또는 자형으로 발달한다. 이거 참고로 보세요. 8번 쓰기 발달의 시작점을 휘적거리기와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을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선생님들. 쓰기 발달 시작점을 휘적거리기와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여기다 밑줄을 해주시고 휘적거리기와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견해였습니다. 2, 3세 경이 되면 휘적거리면서 그린 것과 휘적거리면서 쓴 것, 휘적거리면서 그린 것, 휘적거리면서 쓴 것. 방금 이제 어떤 아이가 이건 그린 게 아니고 쓴 거예요. 휘적거려 놓고서 이건 쓴 거예요 라고 구별한다는 것은 글자가 무엇인지 살짝 아는 그런 아이들이다라는 거죠. 구별할 수 있으며 책을 보면서 어떤 것이 그림인지 어떤 것이 글인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비슷하게 아테나 1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은 기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휘적거리면서 그린 것하고 휘적거리면서 쓴 것을 구별할 때서부터 아이들은 글자를 인식하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어떤 것이 그림인지 어떤 것이 글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읽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 중요해요. 4번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뭐 중요하지 않은 것도 다 공부는 해두셔야 되겠지만은 좀 더 강조해서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좀 더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2번, 4번. 그다음 비고츠키의 쓰기 발달 과정 살짝 보시고요. 비고츠키의 쓰기 발달 과정은 예전에는 옛날 책에는 있었는데 요즘 책에는 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요즘 강론서 책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옛날 강론서 갖고 있는 교수님 들어가셔서 떡 낼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두시고요. 7번이 요즘 강론서에 좀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번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발생적 문식성 관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선생님들. 그렇죠. 앞에서 잠깐만요,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셔서 180페이지 오세요. 얘들 안 하고 그냥 바로 5장으로 가버렸죠, 저희요. 그죠? 180페이지 오세요. 어디 있는데 어디 갔지? 이러면서 막 되게 찾았어요. 이상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이거 조금 보다가 우리 쉬는 시간 가져야 되겠네요. 제가 말로 다 설명드린 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여기 책에 있는지 알았다면 제가 혼자 설명 안 했을 텐데 벌써 다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요. 180페이지 오시면은 문식성의 발달이라고 나오고요. 1번의 문식성은 뭐라고요? 1번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지금 우리 유아 수준에서는 문식성이다 그러면은 읽고 쓰기를 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까지 하면 좋죠.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 글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일단 살짝 붙여주세요. 글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즉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고 읽을 때는 의미를 전달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전달의 수단으로 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문식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읽기 준비도 개념이라고 해도 되고요. 읽기 준비도 관점이라고 해도 돼요.
일기준비도 개념, 일기준비도 관점. 제가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일기준비도 개념 옆에다 써보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시고요. 순서대로 발달 순서가 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달의 순서가 있다. 어떤 순서가 있다는 소리죠? 듣기 말하기가 먼저 발달하고 읽기 쓰기는 나중에 발달한다는 순서를 강조해요. 두 번째는 읽기 쓰기의 형식적 교육을 필요로 해요. 그죠? 형식적 교육 강조라고 할까요? 읽기 쓰기의 형식적 교육을 강조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즉 듣기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발달하니까 이거는 굳이 형식적 교육이 필요 없는데 읽기 쓰기는 듣기 말하기를 잘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읽기 쓰기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예요. 하지만은 발생적 문식성 관점은 어땠어요? 선생님들 181페이지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발생적 문식성 관점은 반대로 1번 보세요. 발생적 문식성 관점의 개념은 여기 다 써져 있습니다. 발생적 문식성 관점은 1번 하세요. 생애 초기부터 문식성이 발달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가 없이 그냥 생애 초기부터 문식성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식성이 발달되어 간다고 보는 것으로 대신에 이제 듣기 말하기처럼 읽기 쓰기도 자주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희적거리기부터 자주 하게끔 하면은 알아서 다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하시고 유아가 읽기 쓰기에 대한 형식적 지도를 받기 전에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읽기와 쓰기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읽기 준비도 개념의 두 번째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읽기 준비도 개념하고 발생적 문식성 관점 혹은 읽기 준비도 관점하고 발생적 문식성 관점은 크게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거의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초기부터 문실성이 발달한다라는 거를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유치원 가셔가지고 듣기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로 이제 아이들 글씨 못 써도 연필이나 종이 같은 거 많이 준비해놔서 희적거리서부터 그림부터 많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셨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발생적 문실성 관점 좀 더 볼게요. 대신에 2번 보세요. 유아가 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거나 책이나 잡지 등을 들고 읽는 척하거나 희적거리기로 쓰기와 같은 행동들이 다 읽기 쓰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표준적으로 읽기 쓰기만 읽기 쓰기가 아니라 그 근처에만 가도 다 읽기 쓰기라고 강조하고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3번을 보세요. 아직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의 읽기와 쓰기는 아니지만 즉 표준적으로는 따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표준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발달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발생적 문식성을 문식성의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문식성의 뿌리 즉 희적거리기, 읽는 척하기, 그림 그리기, 저 창안적 글자 쓰기 얘네들은 올바른 문식성이 나타나는 하나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발생적 문식성만 쭉 먼저 봐볼게요. 발생적 문식성의 기본 과정 1번 문자 학습은 음성 언어 학습과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생애 초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생애 초기 태어날 때서부터 하여간 줄 수만 있으면은 글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읽기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글씨 쓰기가 아니라 그 근처에만 가도 다 읽기 쓰기라고 강조하고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3번을 보세요. 아직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의 읽기와 쓰기는 아니지만 즉 표준적으로는 따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표준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발달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발생적 문식성을 문식성의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문식성의 뿌리 즉 희적거리기, 읽는 척하기, 그림 그리기, 저 창안적 글자 쓰기 얘네들은 올바른 문식성이 나타나는 하나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발생적 문식성만 쭉 먼저 봐볼게요. 발생적 문식성의 기본 과정 1번 문자 학습은 음성 언어 학습과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생애 초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생애 초기 태어날 때서부터 하여간 줄 수만 있으면은 글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줄 수만 있으면 이렇게 희적거리게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생애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된다. 다음에 이제 18번에 있는 참고는 한번 읽어보세요. 군맨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 2번 음성 언어와 문식성은 분리되어 진행되면은 그러면은 읽기 준비도가 되는 것이고요.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하면은 음성 언어도 더 잘 발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는 문식성에 영향을 주고 문식성은 또 음성 언어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발달한다. 3번 유아가 친숙한 그림책을 읽고 감상을 표현할 때 읽고서 감상을 표현할 때 이러한 행동은 아직 표준적 수준의 읽기가 아니더라도 무식성 그림책을 읽었다는 거는 글자를 읽지 않고요. 그다음 그림만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서 의미를 대략 파악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은 이 아이는 읽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림을 읽었습니다. 4번을 보세요. 관례적 읽기를 할 수 있기 전에 나타나는 행동. 예컨대 책을 잡고 보면서 읽는 척하는 거, 그다음에 희적거리기,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도 다 뭐에 포함된다고요? 문식성에 포함된다. 문식성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5번 희적거리기와 그리기의 차이를 아는 유아. 일단 줄하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 그 유아, 까칠한 유아 있었죠? 이거는 그린 게 아니라 쓴 거예요. 이렇게 하는 유아는 글과 그림의 차이를 안다. 글과 그림의 차이를 안다고 본다. 이건 보세요. 발달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발생적 문식성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자연스러운 상황의 반대 상황은 인위적인 형식적 상황이에요. 선생님들. 인위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글자는 이거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형식적인 어떤 교육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의미 있고 기능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다 의사소통으로 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이게 뭐 가족이랑 같이 산다 그럼 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의 의사소통에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문식성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6번에 보시면은 의미 있고 기능적인 경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의미 있고 기능적인 경험이라는 걸 이해를 좀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읽어보세요. 다다 다시 읽을까요? 다다 이거는 인위적이어요, 자연스러워요. 되게 인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건가 자연스러운 건가를 어떻게 구별할 건가? 인위적인 것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어떻게 구별할 건가라는 건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언어생활, 일상생활에서 언어생활을 할 때 따라해보세요라고 해서 따라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고. 우리가 언어생활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어떤 정보를 몰라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제 저 동물 봤어요. 선생님 무슨 동물 봤어요? 사자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모르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말이라는 거죠. 써져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잘 모르는 거를 정보를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이름이 뭐지라든가 내가 어디로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지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읽기쓰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 있고 기능적인 경험. 요거에 대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의미 있고 기능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학교에서의 어떤 인위적인 학습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언어를 쓰는 경우 어떨 때 써요? 궁금할 때 쓰고 외우려고 쓰고 많이 적으려고 쓰고 상대방한테 의미 전달하려고 쓰고 편지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을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내가 글씨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어떤 행동 목표를 하기 위한 수단적인 언어를 사용하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의미 있고 기능적인 경험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 쓰세요. 선생님이 쓰고 따라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의미 있고 기능적 경험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한테 편지 써보자. 네가 친구한테 느끼는 거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는 글자는 쓰고 모르는 글자는 막 대충 막 쓰겠죠. 그게 바로 의미 있고 기능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이들을 많이 노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182페이지 오세요. 유아들은 상품의 상표, 거리의 표지판, 제품의 로고 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 환경인쇄물이라는 말을 쓰죠. 상표라던가 표지판, 제품의 로고는 왜 붙여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 우리 회사의 어떤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거기에 표지판, 조심하세요라든가 가지 마세요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즉 어떤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쓰기라는 것은 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유아들은 읽기의 형식보다는 기능, 일단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표준적으로 읽고 표준적으로 쓰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표준적이라는 게 형식이고요. 기능이라는 건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발달시키며 친숙한 환경적 맥락 안에 있는 문자 읽기에서 출발. 친숙한 환경적 맥락 안에 있는 문자가 바로 무슨 인쇄물이라고요? 환경인쇄물이에요. 문자 읽기에서 출발해서 점차 환경적 맥락의 단서보다는 환경적 맥락의 단서는 그림 같은 거예요. 그림 혹은 아까 우유곽 같은 거죠. 우유곽, 과자 봉지 같은 거예요. 그 맥락의 단서보다는 언어적 맥락에 의존하는 문자 읽기를 발달시킨다. 예전에는 서울우유 우유곽 보고서 대충 찍어가지고 서울우유 이렇게 읽던 아이가 이제는 그냥 글자판에 서울우유라고 써져 있어도 그걸 읽을 수 있다. 그 식으로 발달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 맥락의 단서보다는 언어적 맥락에 의존하는 문자 읽기를 발달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외국 나가면 환경적 맥락의 단서에 의존해서 글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약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더하기 글자가 어디 있나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약국 표시가 더하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거는 환경적 맥락의 단서. 예를 들어서 말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언어적 맥락에서 의존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럼 다시 앞으로 좀 가보세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일단 읽기준비도 개념은 뭐냐? 읽기준비도 개념은 재미있게도 두 개가 원래는 성숙주의하고 행동주의는 원래 원수 사이잖아요. 원수 사이인데 성숙주의도 읽기준비도를 이야기하고 행동주의도 읽기준비도를 이야기했거든요. 원수인데 읽기준비도에선 친구가 됐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게젤, 모페과 워시번은 읽기준비가 되기 전에는 읽기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가 먼저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림 같은 거에 어떤 그 변별 같은 게 잘 되었을 때 비로소 읽기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밑줄 해보세요.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 미룬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읽기준비도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생형 문식성에서는 생애 초기부터예요. 생애 초기부터 한꺼번에 다 모두 함께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성숙주의에서는 준비도 검사도 마련해놨어요. 준비도 검사. 그걸 통해서 유아가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고자 했다. 준비도 검사도 알아두시고 준비도 검사는 이제 변별력이 있는가 없는가. 글자는 좀 변별력이죠. 선생님들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랑 이 글자가 다른가 아닌가 이런 거 변별해야 되는 거죠. 변별력 검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각이 적절하게 발달했느냐라는 검사 혹은 쓰기를 위해서 소근육 발달 검사를 해요. 소근육이 발달했는가. 소근육이 발달해야지 삐적거리를 할 때도 이러면 소근육 발달 못한 거예요. 내가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하면 소근육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근육 발달 검사 같은 것들이 준비도 검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행동주의 볼까요? 행동주의론이 대두되면서 읽기준비도 개념은 밑줄 해보세요. 유아가 성숙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성숙주의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고 행동주의는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미가 급해가지고 언제 기다리냐 이러면서 밑줄 해보세요. 성숙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읽기 쓰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막 본격적이에요. 성숙 가속화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기 쓰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초점. 하지만 행동주의 이런 행동도
그죠? 그 읽기 준비도 개념이 전제된 거죠. 첫 번째는 읽기 쓰기는 나중에 발달한다. 두 번째는 형식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서 그 기업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 행동주의의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을 보세요.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읽기 기초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읽기 기술을 가르치다 보면은 성숙주의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아이들이 읽기 쓰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3번을 보세요. 그러면 왜 읽기 준비도 관점에서 발생적 문식성 관점으로 왜 변화했는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가 돼서 변화됐는가만 보고 우리 잠깐 쉴게요. 선생님 3번 과정을 볼게요. 1번에서는 부어 발달 연구라고 했는데 부어 발달은 듣기 말하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럼 듣기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정말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럽게 발달하냐 하면 그렇지 않았고 많은 경험에 의해서 구어가 발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적 환경이 풍부일 언어적 환경이 풍부해요. 사회적 맥락에서 어른과 언어를 많이 사용, 부자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듣기만 하게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이러한 기회가 부족한 유아들보다 구어 기능 발달이 더 발달하게 된다. 더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된 아이디어가 읽기 쓰기도 그러면은 환경을 풍부하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 보면 가정의 문식 발달에 대한 연구, 책 등 읽을 자료가 풍부한 문식 환경 속에서 가족 구성원이 문식 활동을 함께한 가정의 유아들은 보다 일찍 읽기를 습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문식 환경이 많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글자 쓰기를 막 자주 해요. 그걸 막 읽기 쓰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찍 읽기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3번을 보세요. 읽기 발달에 대한 연구. 기억 보세요. 문식성이 풍부한 환경이 뭐예요, 선생님들? 책이 많고, 그다음에 쓸 빈 종이가 많고, 그다음에 쓰기 도구가 많은 환경이죠. 선생님들. 쓰기 도구가 많은 환경은 구어 습득만큼 자연스럽게 읽기를 배우게 한다. 니은 보세요. 유아들은 직접 교수를 받지 않고도 직접 교수가 형식적 교육이 되는 거예요. 형식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읽기를 배우게 되더라. 이런 말 다 누가 했다는 거죠, 선생님들? 굿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 굿맨은 발생적 문식성을 찬성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언어 발달을 증진시키는 활동과 문제 해결, 이야기 듣기, 이야기 쓰기 등의 경험은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뭐 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여러 가지 읽기나 쓰기를 많이 시켜라라는 거예요. 181페이지로 보세요. 네 번째, 이제 쓰기 발달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과거에 쓰기는 읽는 능력 후에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에는 읽기와 쓰기를 분리하지 않은 하나의 과정.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읽기와 쓰기는 분리되지 않는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플레이는 쓰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어른들의 쓰는 행위를 따라서 쓰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하며 피적거리고 그림 그리고 스스로 고안해둔 철자들을 쓰는 거 다 초기 쓰기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적거리기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것도 쓰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 디귿 보세요. 도로 표지판, 음식물 포장, 가게 간판과 같은 주변 메모하세요. 환경 인쇄물. 환경 인쇄물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맥락이 있어서 읽기가 쉽고 아이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렇게 그 의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텔레비전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조기 문식성 지식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간판 같은 거 읽으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아까 우리 180페이지에서 그죠? 읽기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굿맨이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은 181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선생님들 발생적 문식성 관점을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클레이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1번의 발생적 문식성 관점 옆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의 끝에 클레이라고 나왔죠. 클레이가 아까 많이 나왔죠. 읽기 발달 단계, 쓰기 발달 단계 나왔잖아요. 그래서 발생적 문식성 관점을 맨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클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선생님. 그래서 발생적 문식성 관점, 지금 이렇게 읽은 거는 무슨 관점이라고 보냐? 이걸 발생적 문식성 관점이다. 왜 발생적 문식성 관점으로 보냐?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 쓰는 게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좀 이해를 좀 잘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끝까지 하면 좋기는 한데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선생님들 182페이지 A 플러스는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진도 안 나가고 3번서부터 이따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1시 30분까지 오세요.